홍익 대통령이 지금 나와야 된다. 헌법 전문에 홍익인간 정신을 명기를 하고 홍익헌장을 제정해서 국민교육을 하고 홍익운동 중앙회로 만들고 홍익철학, 홍익경제, 홍익정치, 홍익사회가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새로운 패러다임이 중국에서, 일본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한국에서 나오게 돼 있는데, 세계 평화에, 인류 평화의 발상지가 이 한국이 돼야 된다고 하는 하늘의 뜻이 비무장지대에 앞으로 홍익유엔을 창설해야 된다고. 청년들에게 전하는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제가 평소에 생각하는 우리 나라가 나아갈 방향이 어디로 갔으면 좋겠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국가의 희망과 민족의 미래가 청년의 어깨에 달려 있습니다. 20세기 대한민국 청년들은 경제 강국을 실현하기 위해서 분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을 최빈국에서 지금 무역 10대 국가로 발전을 했습니다. 그러면 21세기 한국 청년들의 이 꿈과 희망은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세계 제1 문화 강대국을 건설하는 것이 21세기 대한민국 청년들의 꿈과 희망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청춘은 가슴 뛰는 열정이 있기 때문에 청춘입니다. 피 끓는 열정이 없다면 그가 비록 나이가 청년이라 하더라도 정신은 노년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뜨거운 피가 흐르는 한국의 청년들이 이 21세기 세계 제1 문화 강대국을 실현하기 위해서 지혜와 노력을 모아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을 말하기 위해서는 먼저 한국이 지난날 어떤 걸음을 걸어왔는지 뒤돌아봐야 되고, 또 현재의 한국이 어디에 와 서 있는가, 그것을 명확히 알아야만 미래로 나아갈 대한민국의 방향을 우리가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날 역사를 돌이켜보면 바이칼, 발해, 한반도가 우리 민족의 활동 무대입니다. 바이칼에 가면 이 세계에서 가장 기가 센 곳이 아론섬입니다. 그 아론섬에서도 가장 기가 센 곳에 부르한 바위라고 하는 이 바위가 두 개가 서 있어요. 그 바위 이름 부르한 바위. 부르라는 말은 불이 변음된 겁니다. 불. 우리나라에도 왜 단군이 부르가 있잖아요. 부르가 같은 말이에요. 한은 칸의 다른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르한 바위라고 하는 것은 불칸 바위예요. 우리말로 불칸인데 그것을 한자로 말하는 것이 불은 박이고 칸은 임금 아니야. 그러니까 박임금이야. 박달임금 바위. 근데 그 사람들은 부르한 바위라고 하면서도 왜 부르한 바위인지 뜻은 몰라요. 우리 한국인이라야 그 부르한 바위의 이름이 왜 부르한이고 그 뜻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사는 그 민족이 부리아트족인데 그 부리아트족의 조상이 게세르칸입니다. 게세르칸. 이게 현재는 우리가 수천 년 역사가 흘렀기 때문에 전혀 무슨 말인지 모르죠. 그런데 삼국유사에 보면 박혁거세가 다른 이름이 거서간이라 그랬잖아. 또 거슬한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거서간, 게슬한, 거슬한, 게세르칸,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삼국유사에 보면 거서간의 뜻은 광명이세라 그랬거든. 광명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 거서간이라고. 거서간을 거슬한이라고도 한다 그랬는데 거슬한이나 게세르칸이나 같은 말이에요. 한은
거슬 하는 칸이고 거슬이나 개슬이나 같은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거서간이 광명 2세니까 그것도 박달 임금. 그 박달 임금의 단군의 원래의 이름 게세르 칸. 그러니까 우리의 원어가 거기에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 환웅이 이제 그 환인의 아들로서 태백산에 내려왔다 그러는데 삼국유사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동안에는 그것을 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온 것으로 그렇게들 알고 있어요. 그게 아니고 이제 환국이 백산에서 출발했다는 거 아니야? 천산에서, 파미르에서. 그 환인씨가 환국을 파미르에다 세웠다 이 말이지. 그런데 그 아들인 환웅이 태백산으로 와서 도읍을 신시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바이칼 옆에 있는 사얀산입니다. 사얀은 여진 말이에요. 근데 여진 말인데 그 말 뜻이 뭐냐면 하얗단 뜻이야. 그러니까 하얀 산이 뭐야? 한자로 하면 백산 아니야? 그러니까 이 환웅이 이제 바이칼로 와가지고 거기서 그걸 이제 박달국, 배달국 그러는 거죠. 그런데 이제 단군의 시대에 와가지고 단군이 세운 건 이제 고조선 아닙니까? 조선이라 이 말이지. 단군 시대에는 더 이제 이쪽으로 남쪽으로 내려와서 발해의 모퉁이에다가 나라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바이칼에서 남쪽으로 또 내려온 거죠. 그러니까 갈수록 더 좋은 곳으로 살기 좋은 곳으로 내려오는 거죠. 그래 산해경이라고 한 그 책에 보면 발해의 모퉁이에 나라가 있으니 그 이름을 조선이라 한다 그랬거든. 산해경이란 책이 사실은 고조선에 대한 사기입니다. 거기에는 숙신, 조선, 백민 이런 거는 나와도 뭐 유방이 세운 한나라라든지 진시황의 진나라라든지 상나라라든지 이런 건 안 나와. 상고시대로 올라가면 숙신, 조선 이런 나라만 있었던 거예요. 그래 이제 그 발해로 내려와가지고 이제 벌써 수천 년이 흘렀으니까 그 박달족이 민족이 갈래가 많아졌을 거 아닙니까? 9개 갈래가 있었다 이거예요. 그 9개로 갈라진 민족을 통일해서 통일 왕조를 세운 게 조선이에요. 근데 그 조선은 발해 유역에 세웠기 때문에 발해조선이라고 하는 게 맞아요. 이성계가 한반도에 세운 조선은 대동강조선이고 한반도조선이죠. 한반도조선은 이성계 이후에 한반도조선이고 우리가 고대의 조선은 발해 유역에 있었기 때문에 발해조선이에요. 산해경에 발해의 모퉁이에 나라가 있으니 조선이라 한다. 분명히 그렇게 말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산해경에 발해의 모퉁이에 조선이란 나라가 있었다고 하는 발해조선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기록이 사고전서를 통해서 이제 다 나타나는 거예요. 삼국사기나 삼국유사보다 먼저 나온 그 무경총요 송나라에서 만든 책에 보면 북경 북쪽에 강이 있는데 그 강 이름이 조선하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천여 년 전에 북경 위에 강 이름이 조선의 강이란 말이야. 그리고 거기에 조선성이 있었다. 또 1500년 전에 그 남북조 시대에 유신이라고 한 사람이 선비족 모용은의 비문을 썼는데 선비족이 북경 부근에서 나라를 세운 거는 연나라를 세운 거는 삼국시대란 말이지. 삼국시대 이전에 북경 지역에서 최초로 건국을 한 나라는 어떤 나라냐? 조선 건국이다. 최초로 발해조선이 여기서 건국을 했다. 발해조선이 어떤 조선이죠? 아까 부르칸, 게세르칸, 박달조선이죠. 그리고 그 발해조선은 하나의 조그마한 한 나라가 아니라 9개 구이족을 통일했다고 하는 것은 왕조실록에 보면 거기에 단군 고기가 실려 있습니다. 단군 고기에 보면 단군이 다스린 나라가 조선 하나가 아니고 이제 조선이 중심 국가지. 단군이 계시는 중앙 국가라 이 말이야. 신라, 고려, 남옥저, 북옥저, 동부여, 북부여
예, 맥, 이게 딱 9나라 아니야? 이게 구이란 말이지. 이 구이족을 통일해서 세운 나라가 발해조선이, 한군조선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은 발해라고 할 때에 이 삼수변에 우리 박달족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클발자를 쓰지만 관자에 보면 조선을 이야기할 때 발조선이라고 그랬거든. 발전한다고 하는 발자, 그 음을 쓴 거야. 밝다, 박달의 박을 발이라 쓴 거지, 한자로. 한자로 이 박달할 때 그 박을 한자로 표현할 수가 없잖아. 필 발자밖에 쓸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조선을 이야기하면서 먼저 발조선 그랬거든. 박달조선, 박달조선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 지금 북경 부근의 발해는 박달조선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발해라 그런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 발해는 박달의 박이라고 해야 맞는 거죠. 지금 바이칼이란 말도 박달 바다란 뜻입니다. 지금 러시아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 발해의 이름이 왜 발해인지 뜻을 몰라요. 무슨 풍요로운 바다다. 에? 풍요로운 바다면은 거기만 풍요로운 바다인가? 바다는 다 풍요롭지. 왜 바이칼이 이름이 바이칼인가를 다른 나라 사람은 설명을 못합니다. 바이는 박을 말하는 거예요. 바이가 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중국 사이트가 백도야 한자로는. 그렇죠? 백. 그 백을 중국 말로 읽을 때는 바이로 읽잖아. 그렇지? 바이두라 그러잖아. 그러니까 원래 백해, 박해지. 응? 박해가 중국 사람들은 그게 그 입성 발음이 안 돼요. 북경이 안 되니까 북을 베이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베이징 그러는 거예요. 원래는 북이에요. 고대로 올라가면 논어맹자 이런 데 그 어려운 한자 음을 표기한 걸 보면 다 한국 발음하고 맞는 거예요. 고대의 음은 우리말이 오히려 중국 발음하고 같습니다. 지금 현재 북경어는 옛말하고 맞지 않아. 그러니까 옛날에는 베이징이 아니라 북경이라고 했던 거야. 어? 바이칼이 아니라 박해라 했던 거란 말이지. 칼은 바다입니다. 지금도 걔들이 칼은 바다라는 건 알아요. 바이칼 그러면 한자로 말하면 박해지. 우리말로 하면 박바다란 말이야. 그러니까 북경 부근에 있는 것도 박바다고 바이칼도 박바다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환국 박족이 거기에서 활동하던 곳이기 때문에 바이칼이라는 이름이 붙은 거예요. 뒤에 와서 또 거기서 박조선이 건국이 됐기 때문에 그 바다 이름을 발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박달인데 환웅의 나라 이름을 배달이라 그러잖아요. 그것도 원래 박달이 원음이야. 그걸 이제 한자로 쓰면서 배자를 써서 배달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제 서양에서는 지중해에서 그 수메르가 서양 문명의 출발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발해가 동양의 지중해입니다. 그렇잖아요? 이건 지중해야. 다 육지하고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동양의 지중해가 발해예요. 그런데 이제 이 발해 유역에서 홍산 문화가 발굴되기 전에는 서양 지중해의 수메르가 인류 문명의 발상지로 봤는데 발해 유역에서 홍산 문화가 발굴이 됨으로 인해서 거기서 이제 8,000년 전에 사람들이 생활한 그런 유적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수메르는 기껏해야 뭐 5,000년 전후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벌써 6,000년, 7,000년 전에 문명에 진입했던 그런 유적들이 나온다. 그런 문자 이전에 도화 문자. 그러니까 문자가 나오기 전에 먼저 그림으로 된 문자가 나왔거든요. 그런 골강 문자가 나오고 그 여신을 모신 사당이라든지 하늘에 제사 지내는 제단이라든지 또 큰 그 무덤이라든지 이게 전부 세계 최초야. 지금 유네스코에서 서양의 그 여신전, 서양의 그게 어딥니까? 그 신전, 최초의 신전. 그것을 이제 서양 문명의
가장 위대한 거라 해가지고 유네스코의 마크가 그거예요. 근데 그게 홍산문화의 여신전에 비하면 3, 4천 년이 지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명의 시작이 동아시아고 동아시아의 지중해 발해유역이다. 그 발해유역에서 인류 문명을 창조한 것이 바로 박달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이성계가 한반도에다가 조선을 건국한 이후에 중국 사람들이 아니 명나라도 그렇고 청나라도 그렇고 황제가 있는 곳이 지금 북경인데 저 한반도에 있는 자기 속국이나 다름없는 조선이 맨 먼저 거기 와서 건국을 했다고 문헌이 전부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이제 그 발해 조선을 없애버리고 그거를 대동강 유역으로 가져온. 그러니까 송나라 이전에 고대 자료로 올라가면 아까 이야기와 같이 발해 조선에 대한 기록이 다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그 명나라, 청나라 이때 조선이 마침 한반도에 있으니까 그 한반도 조선 단군조선이라고 하는 것이 본래 발해 유역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단군조선도 이성계 조선처럼 본래 한반도 평양에서 시작됐다고 그런 이론을 이제 중국의 한족 민족주의자들이 제시를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일본이 우리나라에 와서 그 지배를 할 때 낭랑유물이라고 하는 것을 그건 조작했다고 봐야죠. 그게 대동강 토성리에서 이제 땅을 파니까 무슨 낭랑유물이 나왔다 그러는데 그게 대동강 토성리 유물이지 낭랑유물이 아니잖아. 이름 자체가. 그건 무슨 거기서 나왔다고 해서 뭐 낭랑복리다. 아예 그거를 전부 이름 자체를 낭랑유물이라고 그러는데 대동강 토성리 유물이지 낭랑유물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일본이 그 식민사관으로 이제 한국의 민족혼, 국혼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북경에 유리창이라는 데가 있었습니다. 북경에 가면 그 골동품이 많이 모여드는 데가 그때만 해도 중국이 아주 못 살아가지고 그런 유물을 갖다가 보관할 줄도 모르고 갑골문을 전부 약재로 팔던 그런 시절이란 말이에요. 갑골문 글자가 새긴 그런 국가의 보물을 갖다가 한약방에서 약재로 팔던 그런 우매한 시절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국에서 그 고조선 이 발해조선 시대의 유물이 여기저기서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그런 걸 이제 팔려고 유리창에 가져온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일본 사람들이 아주 돈을 많이 주고 가서 사다가 여기다 갖다 묻기도 하고 그런 짓을 한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실증사학을 한다 하면서 내용적으로는 위중사학을 한 것이고 목적은 우리의 한국인의 민족혼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런데 이제 어느 나라나 뭐 이 민족이 다른 민족을 지배하게 되면 그런 짓을 하는 것은 성인군자가 아니면 어쩔 수 없는 일이죠. 이제 우리가 광복 이후에는 그 식민사관에서 완전히 탈피를 해가지고 우리의 그 새로운 역사, 광복된 역사를 가지고 교과서를 만들고 가르쳐야 되는데 그 식민사관이 단절이 되지 않고 그것이 계속 이어지면서 국사교과서에서 지금까지도 그것이 가르쳐지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에 그 국혼이, 민족혼이 죽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현재 한국이 처한 상황을 보면 경제적으로는 2차 대전 이후에 세계에서 이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룩한 나라가 이 한국이 유일하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 세계 최빈국에서 한강의 기적을 이룩해가지고 세계 10대 무역국가의 하나가 됐다 이거예요. 얼마나 장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국부는 이룩했습니다. 그러나 한편 또 남북이 분단이 되어가지고
세계에서 마지막 분단 국가가 되어 있습니다. 세계가 2차 대전 이후에 4개 분단 국가가 있었는데 다른 나라들은 그래도 뭐 베트남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독일 동서독은 옛날에 통일이 됐잖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이산가족 왕래도 안 된 채로 아직도 38선이 막혀 있는 것. 또 그뿐입니까? 이 북한은 동토가 되어 있고 남한은 촛불과 태극기로 이 이념 전쟁을 하고 있단 말이야. 이 좌파와 우파가 총칼만 안 들었지 전쟁이야 거의. 그러니까 지금 한국의 상황은 명암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보면 선진국 수준인데 정신적으로 보면 후진국 수준. 그래서 지금 오늘날 한국의 시대 정신은 뭐냐? 이제 우리가 이 국부와 민주화를 넘어서 우리의 국혼을 바로 세우는 것이 이 시대의 민족의 시대 정신이다. 그렇게. 그러면 국혼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뭘 말하는 거냐? 국혼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혼을 말하는 것이죠. 한국혼, 한국 정신. 그러면 한국혼, 한국 정신이란 뭐냐? 그것이 바로 홍익인간입니다. 홍익인간이 한국인의 혼이고 한국인의 정신. 우리가 지금 당면한 국가적 과제가 이 코로나를 극복해야 되고, 이 남한이 촛불과 태극기로 갈라졌는데 그 국민이 화합을 해야 되고, 또 남북이 통일이 돼서 민족이 화합을 해야 되고, 그래야 그 기초 위에서 세계 제1의 문화 강대국을 구현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국민 화합하고 코로나를 극복하고 문화 강대국이 될 수 있는 그 요체가, 방법론이 바로 한국혼을 살리는 데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한국혼이 살아나지 않고는 국민화합, 민족 통일이 되지 않습니다. 한국혼이 살아나지 않고는 우리가 경제 대국을 넘어서 문화 대국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코로나라고 하는 것도 저는 이 코로나가 문명병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자연 발생적으로 생긴 그 병이 아니잖아요. 인간이 만들어낸 병이야. 뭐 중국은 미국에다가 미루고 미국은 중국에다 미루고 서로 발생지가 아니라고 하면서 떠넘기고 있는데, 어쨌든 인간의 양심이 마비되어 가지고 양심이 약화돼서 생긴 양심의 감기예요. 몸의 저항력이 약화되면 몸에 감기가 드는 거 아니야. 인간의 양심이 병들어서 양심의 감기가 코로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백신만 개발해서는 코로나 극복이 안 됩니다. 물론 임시 처방으로서 백신도 개발해야 되지만 인간이 인간 본연의 홍익인간 정신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이 양심의 감기는 치유가 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홍익인간 정신이 바로 한국혼이라면 홍익의 뜻이 무엇이냐? 홍익이란 뭘 말하는 거냐? 그동안 우리가 이 홍익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왜냐하면 잃어버렸으니까 수천 년. 그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그 가치를 제대로 몰랐단 말이에요.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모르니까 그것이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저는 홍은 넓을 홍자입니다. 익은 이익이란 익자입니다.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익자는 이게 물수 밑에 그런 맹이에요. 이익이라는 게 뭐냐? 익자가 물수, 이 물수자를 뉘어놓은 거야 이게. 익자가 위에 점을 찍고 한일하고 또 밑에 그걸 세워놓으면 물수자입니다. 물수자를 뉘어놓은 거야. 밑에는 그릇 맹자야. 물이 그릇에 담긴 것이 익자야. 여러분, 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릇을 채우고 나서 자기 그릇만 채우고 자기 욕심만 채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지 않습니까? 내 그릇을 채우고 나면은 또 흘러가서 다른 사람 그릇도 채우는 거예요. 그렇죠? 물의 속성이 그렇다 이 말이야.
그리고 여기에 웅덩이가 있으면 아무리 급해도 뛰어가지 않아요. 건너뛰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 웅덩이를 다 채우고 나서 또 다른 웅덩이를 채우고, 그리고 물은 위에 있기를 싫어하고 아래에 거합니다. 물은 다투기를 싫어합니다. 여기에 큰 바위돌이 가리고 있으면은 이렇게 비켜가. 다투기를 싫어해. 물은 또 물만큼 겸손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노자의 상선약수라, 최상의 선은 물과 같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의 본성은 이 천하 만물을 이롭게 하는 거예요. 물만큼 천하 만물을 이롭게 하는 게 있어요. 물이 없으면 모든 만물이 태어날 수가 없잖아. 일단 태어난 다음에 불이 필요한 거야. 그렇죠? 사람이든 풀 한 폭이든 일단 물이 있어야 생이 된다. 그 다음에 물만 계속 있어서는 안 되고 불 기운이 있어서 따뜻하게 해야 자라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물은 이롭게 하는 것이 물의 속성이에요. 그러면 그 이익을 물처럼 그것을 내 그릇만 채우고 저거는 비워놓는 게 아니라 빈 그릇이 있으면 골고루 채워나간다 이 말이야. 이게 홍이에요. 함께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가령 유교니 불교니 도교니 이런 것은 널리 사랑하라. 사랑을 함께 하라 그랬지 이익을 함께 하라는 말은. 그런데 뭐 불교에서 말하는 대자대비, 유교에서 말하는 인의예지, 무슨 이런 동서양의 모든 도덕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남에게 피해를 끼치는 건 도덕이 아니잖아. 남에게 이익을 끼치는 거. 사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이익을 끼치는 게 그게 도덕이에요. 도덕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못 알면 안 돼요.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이롭게 하는 겁니다. 그 이익을 공유하는 거야, 결국. 그러면 선악도 바로 거기서 나오는 거야. 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익을 골고루 함께 나누면 선이야. 이익을 자기 혼자 독점하면 그게 악이야. 악이라는 것도 다른 게 악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가 악입니까? 여기에 먹을 것이 있다. 같이 나눠 먹으면 악이 아니죠. 저 혼자 먹으면 그게 악이야. 그런데 현대 서구 자본주의는 이익을 바탕으로 생성된 사상입니다. 그렇죠?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상업주의야. 장사꾼이라고 하는 것이 손해보고 장사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말은 손해보고 준다고 하지만 100원짜리 팔면 10원이라도 이익이 있어야 장사를 하는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자본주의는 기본적으로 이익을 바탕으로 된 것이 자본주의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 사회를 유지하는 두 축이 하나는 경제고 하나는 도덕이에요. 도덕만 가지고도 세상이 유지가 안 됩니다. 그렇지만 경제만 가지고도 세상이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경제와 도덕이 두 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현대 사회의 경제 개념과 이익 개념과 동양 사상이나 이 동서 사상이 강조하는 널리 함께 누리는 공정과 정의의 그 의미를 다 가지고 있는 것이 홍익두. 결국에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사유 아닙니까? 재산도 사유하는 것이고 사유를 인정하는 거란 말이야. 이제 막스가 그 폐단을 바로잡기 위해서 공산주의를 주장했는데 저 사유만 가지고 안 되니까 그걸 함께 나누자. 분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공유를 주장한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육체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법정 스님은 무소유를 주장했는데 인간이 육체가 있는데 어떻게 무소유가 될 수가 없잖아. 밥을 먹어야 되고 옷을 입어야 되고 집이 있어야 잠을 자는데 아무것도 없으면 어떻게 의식주를 해결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무소유는 안 맞는 말이야. 단 무사유, 그것을 100억이 있는 사람이 재산 복이 있어서 부모로부터 유산을 받고 자기가 노력해서 100억 재산을 모았는데 그거 무소유한다고 해서 다 없애버리면 그거 아니야. 100억 재산을 있으면 그걸 소유해. 그러나 그것을 나 개인을 위해서 이걸 전부 쓰겠다. 이것이 잘못된 거야. 이 재산이 내 사유다. 이게 잘못된 거야. 더불어 아까 홍을 하면 되는 거야.
함께 나누면 되잖아요. 불쌍한 사람이 있으면 갖다 좋은 일에도 쓰고 나눠주기도 하고, 머리는 좋은데 가정이 불우한 학생이 있으면 장학금도 주고, 나누면 되는 거야. 사유를 하면 되지 않는 거지 소유가 나쁜 건 아니야. 그러니까 무조건 재산을 전부 다 공공연하게 나누어 준다. 그런데 그러한 경제와 도덕, 자본주의의 사유정신과 공산주의의 공유정신을 아울러 가지고 있는 사상이 바로 홍익사상이라. 이 홍익사상을 누구보다도 잘 표현한 것이 이율곡 선생의 시비와 이해를 합의득중하라. 이 말이 홍익인간 정신을 아주 정수를 갈파한 얘기입니다. 세상에는 두 잣대가 있잖아요. 이해의 잣대만 가지고 따져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시비의 잣대만 가지고 따져서는 안 돼요. 가령 예를 들어서 남북 통일의 문제, 이것은 이해관계를 가지고 따지면 북한은 못 살고 우리는 잘 사니까 우리가 손해볼 수밖에 없지. 그러나 시비에 옳으냐 그르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따지면 우리가 손해를 보니까 이런 이익과 손해를 가지고 남북 통일 문제를 바라볼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인간이 천사가 아니고 육체가 있기 때문에 항상 손해만 보고 살아서도 안 된다 이거야. 어떻게 하면 이해와 시비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느냐, 그것이 홍익인간 정신. 저는 경제와 도덕을 결합해서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이 홍익인간 정신, 이것이 국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시라고 하는 것은 나라국 오를시. 그러니까 국시라고 하는 것은 가령 좌파가 옳다고 주장하고 우파가 옳다고 주장하면 그건 국시가 아니잖아요. 좌파든 우파든 촛불이든 태극기든 모두가 한 목소리로 이게 우리 국가를 위해서 옳습니다. 이것을 국시라 하는 거예요. 우리 5천만 민족 한 사람 한 사람 가슴 속에 이건 우리 국가와 민족과 역사를 위해서 반드시 구현해야 된다. 이것을 국시라 그러는 거예요. 저는 이 국혼을 살리는, 한국혼을 살리는, 홍익인간 정신을 살리는 이것이 현재 한국의 국시다. 우리 한민족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 그러니까 이게 홍익인간 정신으로 한국이 먼저 본보기가 되고 이것을 세계와 인류에게 확대시켜서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먼저 세계 제1의 문화 강대국이 되고 또 세계를 경제뿐만 아니라 문화가 발전한 그런 세계를 만드는 것을 한국인의 꿈으로,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중국 사람들은 중국몽을 공식적으로 내세웁니다. 중국 공산당이 창당이 지금 100주년이 됐는데 100주년 동안 오택동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공산주의를 받아들여가지고 영국을 따라잡고 초월하고 미국을 따라잡겠다고 해서 대약진 운동을 벌였어요. 근데 그것이 결국에는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공산주의를 통해서 모두가 잘 사는 나라를 만들려고 해서 대약진 운동을 벌였는데 모두가 잘 사는 나라가 된 게 아니라 모두가 못 사는 나라가 되어버렸다. 평등한 부강을 일으켜야 되는데 평등한 빈곤을 일으켜. 그래서 등소평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흑묘백묘론을 주장한 거예요. 흰 고양이가 됐든 검은 고양이가 됐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 그래가지고 2010년도에는 중국이 세계에서 6번째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등소평이 흑묘백묘론을 통해서 그 경제 건설을 강조해가지고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라 해서 시장 경제를 받아들여서, 그러니까 사회주의를 한다고 하면서 이념은 사회주의를 하고 경제는 시장 경제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중국 특색 사회주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2020년대에 와가지고 세계 G2가 됐다 이거예요.
그게 이제 시진핑이 지금 1대1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목표는 뭐냐? 2030년이 되면 중국이 세계의 1등 국가가 되자. 미국을 제치고 중국이 세계 제1등 국가가 되자 이거야. 이게 중국몽입니다. 그런데 시진핑의 1대1로나 등소평의 흥묘백묘론이나 모택동의 대약진이나 물질적으로 성장해서 경제적으로 발전해서 강대 국가가 되자, 그것이 목표입니다. 거기에 문화와 도덕 개념이 빠져 있다 이거예요. 검은 고양이가 됐든 흰 고양이가 됐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 이게 도덕이 빠져 있다. 이건 있는데 홍이 없다 이 말이에요.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의 한계가 있습니다. 여기에 물건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정말 좋은 보석이 하나가 있는데 그 10사람이 있어 다 탐을 낸다 이거야. 그걸 10사람이 골고루 나눠 가질 수. 하나가 가지면 다른 사람은 못 가진다 이 말이야. 그게 물질의 한계예요. 그렇지만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나누면 나눌수록 커지는 게 정신입니다. 그게 물질과 정신의 다른 점이에요. 여러분 돈 전자를 보세요. 쇠금변에 창과를 2개 한 게 돈 전자야? 아니 돈 전자에 왜 창이 2개나 들어가 있느냐? 금은 돈이야. 옆에는 창이 2개란 말이야. 여기 한자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만든 게 아니야. 한자를 만드는 옛날 선인들이 거기에 지혜를 담아놓은. 돈은 자기 자신이 자기 몸을 찌를 수 있는 것이 돈입니다. 또 내가 돈이 많으면 내가 나를 찌를 수도 있지만 남이 나를 찌를 수도 있는 게, 그러니까 창이 2개야. 돈이 없던 사람이 돈이 많으면 평소에 수행이 있고 수양이 잘한 사람도 타락하는 경우가 많은데, 수양이 깊지 못한 사람이 하루아침에 강남의 땅 부자가 된 사람들은 인생을 망치는 거란 말이야. 그런데 전쟁의 전자는 호단변의 창과예요. 단창이란 말이야. 창 하나야. 돈 전자는 창이 2개인데. 그러니까 전쟁보다 돈이 사람을 죽이는 것. 역사를 돌이켜보면 전쟁으로 죽은 숫자보다 돈 때문에 죽은 사람이 많은 거예요. 권력도, 국가도, 사회도, 가정도 결국은 이 돈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하루에 밥 3그릇이 필요한데 그 3그릇이 없으면 불행해요. 하루에 밥 3그릇이 필요한데 하루에 30그릇, 300그릇씩 버는 사람 있잖아. 그러면 하루에 3끼, 그 사람도 3끼, 못 버는 사람, 100만 원 받는 사람도 3끼 밥은 먹고 1000만 원 버는 사람도 3끼 밥을 먹는데, 그 3끼 밥을 해결하고 나머지 돈은 은행에 갖다 놓거나 뭐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나머지 하루에 밥 3그릇이면 되는데 30그릇을 버는 사람은 27그릇은 그 하루에 필요한 3그릇하고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이야. 결국에 그 돈 관리하다가 지 창에 찔려서 죽거나. 그 여러분 돈 많은 사람 치고 우리 지금 재벌들 온갖 좋은 거 몸을 위해서 별걸 다 할 거 아닙니까? 근데 돈 많은 사람이 100살, 90살 산 사람, 국가나 개인이나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 이 말이에요. 저는 중국이 중국몽을 꾸는데 중국몽의 한계는 흥묘백묘론이나 등소평의 흥묘백묘론이나 시진핑의 1대1로나 물질적으로 이 군사적으로 강대국이 되겠다고 하는 것이 목표지, 거기에 이 도덕적인 개념과 문화적인 개념이 부족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인도 지금 한강의 기적에 만족하지 말고 한국의 청년들이 새로운 꿈을 가져야 되는데 한국몽을 가져야 된다. 지금 한국도 건국 100년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1919년에 임시정부가 서가지고 지금 공산당은 100년이지만 우리는 지금 100년이 지났어요. 103년인가 된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앞으로 100년 뒤에 이 한국이 어떻게 나가야 하는가를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한국
세계 10대 무역국가의 하나인데 경제적으로 선진국입니다. 저는 2020년에 아시아에서 문화적으로 제일 강국이 되는 것을 한국몽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030년에는 아시아를 넘어서 세계 제1의 문화 강대국을 만들겠다고 하는 그런 꿈을 가져야 된다. 그런 꿈을 갖기 위해서는 세계 제1 문화 강대국이 되기 위한 시간표, 일정표를 지금부터 짜야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누가 해야 됩니까? 지금 대선에 나와서 떠드는 사람, 10년 뒤, 20년 뒤, 100년 뒤 한국의 미래를 위해서 설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그런 10년, 20년 뒤, 10년 뒤에 한국이 아시아의 문화 제1강대국이 되고 20년 뒤에 세계 제1의 문화 강대국이 되고 이런 꿈과 이상을 가지고 설계를 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총 설계사가 지금 필요하다. 일본이나 중국, 일본은 우리가 문화를 전해준 나라니까 우리가 문화적 종주. 중국은 그동안 중국이 우리의 한국의 본류고 한국의 원류라고 잘못 알고 있었는데 사실은 우리 역사를 되찾아놓고 보니까 이 아시아를 지배한 적어도 유방이 한나라를 세운 그 2000년 이전으로 올라가면 4000년, 5000년, 6000년, 7000년으로 올라가면 바이칼에서 발해를 지배한 그 박달민족이 그러면 역사만 박달민족이 시작했겠습니까? 문화도 박달민족이 창조했다 이거야. 사상도 유교, 도교 다 춘추 전국시대에 나온 것들이야. 노자는 춘추시대, 공자도 춘추시대, 맹자 전국시대, 장자 전국시대. 2500년밖에 안 되는 거야. 우리는 환국의 건국인형은 환웅 때부터니까 벌써 7, 8년 전이란 말이야. 그때 이미 천부경이라고 한 경이 논어맹자 중용대학 이런 경이 나오기 전에 이미 경이 있었다 이거야. 그런 경을 가지고 천부경이 홍익인간 네 글자를 풀어놓은 겁니다. 홍익인간 정신으로 우리가 지도자가 통치를 하고 홍익인간 정신으로 통치를 한 사람들은 전부 누굽니까? 선인들이야. 신선선자. 성인보다도 훨씬 경지가 높은 분들이. 또 천부경과 같은 그런 위대한 경전을 읽으면서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나 정신 수준이 높았기 때문에 홍익인간 정신으로 2000년, 500년, 700년, 1000년을 서로 싸움 없이 나라가 유지돼. 신라도 1000년 아니야? 고조선은 2000년 아닙니까? 한나라, 당나라, 명나라 다 200~300년밖에 안 가요. 200~300년 되면은 벌써 나라가 어지러워져가지고 전쟁을 해가지고 망하고 이러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의 역사를 되찾고 보니까 저 중원의 중국의 북경의 주인이 한족이 아니라 우리 박달민족이었고 대륙을 지배한 사상이 유교, 불교, 도교가 아니라 우리의 천부경과 홍익인간 사상이 기초가 돼서 그러한 사상들이 나왔다 이거. 유교의 인이라고 하는 것이 홍익인간 네 글자 인의 개념 아닙니까? 인이 뭐예요? 공자가 인이라고 하는 글자를 그 사람이 창조한 게 아니에요. 인이 본래부터 있었던 거를 공자란 분이 나와서 야, 우리가 서로 싸우지 말고 사랑해야 된다 해서 인을 강조한 거예요. 그러면 공자 이전에 인이 본래 있었는데 그 인이 어디서 나왔느냐? 홍익인간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자비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사랑하자는 거니까 그것도 홍익인간이에요.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사상적으로, 역사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본래 모습을 되찾고 보니까 우리가 주인이다 이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국몽, 한국인의 꿈은 세계 제1 문화 강대국이 되는 꿈을 꿔야 된다. 그 설계사가 지금 필요하다. 그래서 홍익 대통령이 지금 나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을 써가지고
그게 이론적으로 자본주의의 기초가 됐습니다. 빵집 주인이 빵을 만드는 것은 자비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것을 팔아서 자기의 이문을 남기기 위해서 그렇다. 마르크스는 자본론을 써가지고 잘 사는 사람은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못 살고 너무 불공평하다. 이거 골고루 나누어서 같이 잘 살자. 그걸 주장했단 말이야. 그런데 어쨌든 막스 자본론 이후에 세계를 지배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나오질 않았어요. 어쨌든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이 나와서 자본주의의 기초가 되고 마르크스의 자본론이 나와서 그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론의 기초가 됐는데 지금 공산주의와 사회주의가 다 한계가 있다는 게 드러났잖아요. 소련은 붕괴가 됐고 이 공산주의를 하는데 그것만 가지고 안 되니까 시장경제 이론을 받아들여서 무슨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국부론, 자본론에 이어서 이 홍익인간 정신을 근본으로 한 홍익론이 나와요. 이제 홍익론이 나와서 여기에서 이제 홍익철학, 홍익경제, 홍익정치, 홍익사회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경제 그러면 아까 이야기한 바와 같이 불교에서 주장하는 것은 무소유인데 이 세상을 경영하면서 어떻게 무소유가 돼요? 무사유 정신이 홍익경제란 말이에요. 그걸 소유하면서도 자기 혼자 이것을 독점하자고 생각하지 않고 그 이익을 나누겠다고 하는 것이 이게 그게 홍익경제예요. 사유가 자본주의 경제 논리고 무소유가 이 종교, 동양사상의 경제 논리고 소유하되 그것을 사유하지 않는다. 이게 홍익인간의 경제 논리. 이 한국이 방위로 보면 동북방입니다. 동북이라고 하는 것은 북쪽과 동쪽의 사이가 동북이에요. 그걸 간방이라 그러는 거예요. 주역에 보면 북방에서 마무리하고 동쪽에서 시작하잖아요. 이 북방의 종과 동방의 시의 가운데에 있는 게 동북 간방이에요. 그러니까 이 동북 간방은 북의 종과 동의 시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시무종이면서 유시유종이에요. 천부경이 무시무종 아닙니까? 그러니까 천부경 사상이 바로 간방 사상이에요. 저 중원이나 이런 데서는 그런 사상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런 앞으로 새로운 세계를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런 새로운 패러다임이 중국에서, 일본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한국에서 나오게 돼 있는데 그게 그러면 왜 한국이 그런 위대한 민족이고 위대한 역사를 가지고 있고 그런데 지금 이 모양 이 꼴이냐? 다른 나라보다도 말이야. 어디 지금 다른 나라는 다 통일이 돼가지고 왕래하고 말이야. 지금까지 좌우 대립, 이념 대립하면서 같은 나라에서 전쟁을 하는 나라가 세계에 없잖아요. 갈등이 우리는 복합 갈등이야 그야말로. 왜 그러냐? 저는 맹자가 그런 말씀을 했어요. 천장강 대이머시냐. 하늘이 어떤 사람에게 큰 책임을 내리려고 하면 필선고기심지하며 반드시 먼저 그 사람의 심지를 괴롭게 만든다. 악이 체부하며 그 사람의 몸뚱이를 굶주리게 만들고 궁핍기신하여 그 사람을 궁지로 몰아넣어가지 행불란기 소유하나니 하는 일마다 슬리롭게 안 되고 비비 꼬이게 만들어. 왜냐? 소위 동시민성하여 증익기 소불능이니라. 그 사람에게 튼튼한 어깨를 만들어가지고 무거운 짐을 지어줘야 되겠는데 그냥 무거운 짐을 지면 고꾸라지잖아요. 아주 좋은 쇠가 되기 위해서는 그 뜨거운 불 속에 많이 들어갔다 나와야 된다 이 말이야. 동시민성. 그 사람이 마음을 왜 이러지? 그 자기 반성을 하고 또 자기의 그 성격을 참는 것을 가르쳐가지고 그 사람의 부족한 점을 보완해 주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이 이렇게 복합 갈등 속에서 이렇게 헤매고 있는 것은 세계의 마지막 분단 국가가 되어 있는 것은 세계 평화에, 인류 평화에
발상지가 이 한국이 돼야 된다고 하는 하늘의 뜻이 있어서 지금 하늘이 한국인에게 큰 책임을 맡기려고 지금 우리가 그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저는 그러면 구체적으로 홍익 문명 시대,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주의를 넘어서 홍익주의로 가는 이 신문명 시대를 열기 위해서 지금 유엔이 있는데 제대로 역할을 못하잖아요.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여를 못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저는 이 비무장지대에 앞으로 홍익 유엔을 창설해야 된다고. 이제 헌법 전문에 홍익인간 정신을 명기를 하고 홍익헌장을 제정해서 국민 교육을 하고 또 가령 새마을운동 중앙회가 있잖아요.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새마을운동을 해서 나라를 잘 살게 만들었는데 지금 벌써 수십 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새마을운동을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저는 새마을운동 중앙회 같은 것을 새마을운동 중앙회가 아니라 홍익운동 중앙회로 만들고 새마을연수원 이런 것을 홍익연수원으로 만들고 새마을 지도자가 지금도 동네에 가면 다 이런 사람들을 홍익 지도자로 명패를 바꿔 달도록 하고 말이야. 그런데 이제 그런 일을 5년 뒤에 홍익 대통령이 나와서 하기를 하면 너무 늦으니까 지금 이제 국학원 같은 데서 여기다가 홍익연수원을 만들어서 홍익 지도자를 여기서 양성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하면 5년 뒤에는 우리가 홍익국가를 건설하는데 앞당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자본주의, 사회주의가 싸우고 이 자본주의, 사회주의는 자본주의든 사회주의든 결국에 자본주의가 물질이 중심일 뿐만 아니라 사회주의도 결국은 물질이 중심. 막스가 주장한 게 그거 아니에요? 이 세계를 움직이는, 역사를 움직이는 원동력은 물질이지 정신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물질이 기초입니다. 그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유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서로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과 소련이 싸우다가 그 소련이 없어지면은 싸움이 끝날 줄 알았는데 다시 중국이 등장을 해가지고 지금 미국과 중국이 싸우고 있잖아요. 지금과 같은 자본주의, 사회주의 체제로 나가면 이 싸움은 종식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싸우는 문명을, 구문명을 종식시키고 이 세계와 인류가 평화로, 화해로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홍익주의가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이제 어떻게 보면 산업화, 민주화를 해가지고 사회를 개벽시켰습니다. 물질을 개벽시켰다 이거야.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새로운 시대에는 인간 개벽을 해야 된다고. 정신 개벽의 시대가 앞으로 도래한다는. 그 정신 개벽을 주도할 나라가 한국이고 그 인간 개벽을 행하는 데 있어서 한국이 중심이 되고 그 앞에 이 국학 청년단이 또 한국의 청년들이 앞장을 서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